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정도 600년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개국과 함께 서울을 그러니까 수도로 삼은 지 600여 년이 지났다는 얘긴데요. 사라질 뻔한 유적을 온몸을 던져 막아낸 한 고고학자로 인해서 서울 정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도 600년이 아닌 2000년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역사 공부할 때마다 조선시대 역사와 지금 서울 정도라고 하는 게 같이 시작되는 거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조선 개국한 게 1392년이고, 근데 한양을 도읍지로 삼은 게 1394-95년이고, 또 송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게 1400년이니까 뭐 정도 한 620여 년 정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데 이제 풍납토성을 한성 백제의 도읍지라고 한다면 이제 정도 600년이 아니라 정도 2000년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이 기원전 18년부터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475년까지 한 490여 년간 한성 백제의 도읍지였다는 곳으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성 백제가 지금 한강 유역으로 지금 풍납동 있는 그쪽이잖아요. 풍납토성이 있다고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백제의 도읍지일 가능성이, 풍납토성이 그 도읍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것이 1996년 말부터 뭐 이곳에서 한성 백제 시대의 유구 유물이 되게 쏟아지면서 이제 발견됐던 순간이니까 한 24년 정도 이상 된 건데, 제가 오늘 방송 주제로 삼은 것도 그때부터 이후 계속 이제 장기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올해 발굴 성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풍납토성을 쌓을 때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속에 뭐 나무 기둥을 무수히 박았다는 것, 그다음에 토성도 한 번에 쌓은 것은 아니고 몇 번 증축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올해 발굴 성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는 그래서 이 뉴스를 계기로 해서 자칫 잃어버릴 뻔했던 한성 백제 490여 년의 도읍지 흔적이 극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잊어먹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그것이 1996년 12월 말에 발견됐기 때문에 꼭 24년 전 꼭 이맘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왜 88 올림픽을 기념해서 건설된 다리가 있습니다. 뭐건지 아시죠? 올림픽 대교죠. 1985년부터 89년까지 건설한 올림픽 대교인데, 그런데 그 다리를 그 남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왼쪽으로 방향에 이렇게 S자 형태로 틀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시죠? 몰랐어요. 예, 그렇죠. 예, 거기 횃불만 봤지. 횃불에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참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근데 원래는 그것이 당연히 남북 직선으로 건설 하려 했는데, 그럴 경우 한강 남쪽에 있던 풍납토성이 한 100m나 50m 정도가 이 가량을 관통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다 잊혀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또 이게 큰 뉴스였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당시에 80년대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큰 뉴스로 이렇게 취급 안 된 부분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되게 천만다행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는, 이 풍납토성이 사실은 사적으로 지정된 거는 1963년이에요. 근데 이 잔존하고 있던 성벽 자체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일은 뭐냐면, 성벽 그 자체만 지정이 되고 성 안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을 백제 사람들의 건축물 흔적이라든지 혹은 생활의 흔적, 이거는 전혀 지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언제 2000년 아니고 90년대 말쯤이었는데요. 풍납토성이 있는데 그 토성 옆에 그냥 버젓이 포장마차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보존도 제대로 사실 안 됐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보존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지정한 꼴이었다라는 거고, 되게 한심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학계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도성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견해가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무시를 했습니다. 사실 풍납토성이 중요한 성으로 알려진 거는 그 한 100년 정도 됐어요. 네. 1925년 여름에 일어난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강이 범람을 하면서 강변에 접해 있던 풍납토성이 서북 쪽에 쓸려나가면서 네. 토성 내부의 일부가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요때 이제 여기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제사 용기, 그다음에 금제 귀걸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일제학자 중에 일각에서 풍납토성이 바로 하남 위례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남 위례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이 나라를 세울 때 한강 이남에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해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또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라는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긴 바로 그 도성을 건설할 때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것이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제가 공주박물관을 가보니까 전시관 벽에 백제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거미불로 화이불치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가던 어떤 분이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말은 유홍준 교수가 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려다가 차마 창피해서 말을 안 네.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온조왕 때 하남 위례성 즉 풍납토성을 건설할 때 그 왕궁을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어떤 그런 정신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유흥준 교수의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일제 강점기부터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도읍으로 보는 견해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1964년에 우리가 그 한국 고고학계의 태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김원용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고고학과를 만들었는데요. 서울대 고고학과 학생들하고 풍납토성 시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한성백제 시대의 토기편들을 여러 점 찾아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풍납토성이 기원후 1세기부터 한성백제가 500년 가까이 사용한 되게 중요한 성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때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이라고 딱 부러진 결론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사학계에서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철저하게 배격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네. 뭐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유물 갖고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백제 온조왕이 기원 전후에 한강변에 이와 같이 둘레 3.5km가 되는 이와 같은 대규모 풍납토성을 쌓을 여력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기록을 쓴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당시의 그 국사학계의 태도라고 하는 이병도 교수 등의 주장이었는데요. 되게 움직일 수 없는 정설이 되었죠. 이병도 교수가 풍납토성은 뭐냐? 3세기 말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쌓기 시작한 백제의 다른 곳에 있는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쌓은 방어성 정도다라고 낮춰본 겁니다. 이병도 교수에서 그렇게 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네. 이름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도성의 방어성이라면 도성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력했던 것이 이제 몽천토성 아시죠? 예, 올림픽 예. 공원 안에 있는 건데 예. 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이 몽천토성하고 풍납토성이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몽천토성이 한성백제 도읍지다, 하남 위례성이다라고 각광을 받았는데 1983년부터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3세기 중반 이후에 조성된 건물터라든가 주거터라든가 저장시설과 같이 백제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몽천토성이 기원후 3세기 중반 이후에 그 한성백제가 패망한 475년까지 한 2세기 동안 존속한 백제의 도성이구나 하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몽천토성이 도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풍납토성은 관심을 못 받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겨우 성벽이 사적으로 지정은 됐지만 성 안팎으로 이제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가 올림픽 대교가 방향이 틀어져서 건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게 만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당시 선문대 교수였던 이형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70년에서 80년대 그 사이에 한강 이남의 백제 유적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분이에요. 이형구 교수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름을. 예, 그렇습니다. 석천동 고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한때는 이 동네에 300기 정도가 되는 고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석천동이라고 한 것이 돌석자잖아요. 예. 그만큼 적석층이 많았다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석천동 3호분 이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끈 그런 임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근초고왕. 예.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1981년에 이 3호분하고 4호분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공사가 이제 강행이 돼요. 그때 이제 이영구 교수가 도로공사 과정에서 무참히 훼손된 무덤 앞을 막아서고 거의 인골이 막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막아서고 이제 각계 이럴 수 없다 저럴 수 없다라고 끈질기게 탄원을 해서 마침내 이 도로를 지하도로로 이제 그 설계를 변경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촌동 고분구를 지켜냈거든요. 이때 백제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림픽 대교까지 방향을 틀게 설계한 거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어때 한 학자 한 명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게 뭐냐면 네. 이제 그 가뜩이나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풍납토성이. 예. 그래서 이 무분별한 개발분 때문에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이러다가 사고를 치는 게 그것이 이제 1996년 12월 이맘때입니다. 네. 이 높은 방호벽을 치고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던 풍납토성 현대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네. 재개발 부지에 이분이 이제 잠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 공사장 방호벽은 예,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넘어서? 살짝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문이 살짝 열리고 뭐 이래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 터파기 공사로 땅을 팠다면 뭔가 백제 문화층이 보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갔는데 과연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깊숙이 파놓은 이제 땅 지하 벽면을 살펴보니까 네. 백제 토기 편들이 정말 금맥처럼 무수하게 박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언론에 터트립니다. 그래야지 네. 빨리 이제 이게 움직일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1997년 새 벽두부터 모 언론에 발견 소식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뭐 한성백제가 2000년 만에 현현했다는 등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뜨거라 해가지고 여러 조사 기관이 참여해서 이제 공동 긴급 구제 발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발굴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하 한 2.5m에서 4m 정도 팠는데 유물 포함증이 광범위하게 보였고 기원 전후에 조성된 뭐 방어 시설, 한성백제 시기의 주거지, 폐기된 유구, 토기가마 흔적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발견되고 그리고 왕궁토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경당 네. 연립주택부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조사 면적에서 뭐 집자리, 제사 관련 대형 건물터, 벽돌, 와당, 초대형 항아리, 중국제 도자기, 중국 도전의 오수전, 그다음에 대보라고 글씨 쓰여진 그런 항아리 파편해 갖고 유물만 한 500상자 정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엄청나군요. 예, 특히나 그 말머리 뼈가 출토가 됐는데 네. 말머리 뼈를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주도의 제사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대 뭐 토기류라는 거는 이거는 활발한 대교섭의 증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발굴 결과를 보니까 토성벽의 규모가 이게 또 엄청나다는 거를 또 계속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기법도 독특했다고 들었거든요. 판축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판축기법은 뭐냐면 이 판자를 양쪽에 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흙을 넣어서 단단히 다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판을 떼어내서 거예요.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켜켜이 쌓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켜켜이 쌓으면 돌처럼 굳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성벽이 흘러내리는 걸 막으려고 이제 나무를 박고 또 흙 속에 나뭇잎 같은 식물 유기체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끈끈하게 이렇게 만드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돌과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벽돌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성벽을 그렇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성벽하고 발굴했을 때 실제 추정하는 성벽 높이나 이런 것들 비교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뭐 성벽 높이가 뭐 한 기껏해야 6, 7m 정도 그리고 이제 폭은 한 10m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막상 발굴해 보니까 폭이 한 43m나 되고 현존 높이는 추정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큰 사다리꼴 성벽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밑면이 43m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한 번에 뭐 그렇게 성을 다 쌓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쌓았겠죠. 그리고 삼국사기 그 온주왕 41년조를 보면 한강 동북쪽 여러 고을에 15살 이상의 남성들을 징발해서 위례성을 수리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아마 그 이 성을 처음 쌓을 때는 확언할 수는 없는데 네. 기원 후 3세기 중반까지 몇 차례 증축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떤 연구자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성의 축조에 동원됐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연인원이 한 450만 명 정도라는 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럼 당시 백제 인구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은 당시 사만사의 경우 큰 나라가 만가구라 그랬거든요. 예. 뭐 그 정도면 그 백제 같은 큰 나라의 전체 인구나 5만 명 정도 기껏해야 봐야 되는데 그 5만 명 전체가 이 공역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90일이 걸리는 대역사다라는 거고요. 그야말로 풍납소송 축조는 한성 백제의 구군을 건 대역사였다라는 거고 달리 말하면 왕권과 같은 강력한 절대 권력이 없이는 둘레가 3.5km나 되는 이와 같은 거대한 도성을 축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건 뭐 당시 한성 백제가 위세가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역사책에서 네. 백제 하면은 부여나 공주가 생각이 날까요? 예, 그 뭐 많이 기록에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사실 네. 백제 역사가 678년이거든요. 예. 그 중에 한성기 백제 역사가 493년도로 가장 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백제라고 하면 그 웅진 백제라고 해서 한 63년 정도의 도읍지였고 그다음에 네. 말기의 사비 백제가 한 122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두 백제만 하더라도 185년 정도 되나요? 근데 역시 한성행 백제의 최정성기는 한성기 백제였거든요. 그래서 371년에 근처고왕이 고구려 고고곤왕을 전사시키고 또 중국주 사설을 보면은 중국의 요소지방을 경략했다라는 기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지금 사비백제, 웅진백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이미 구군이 많이 기울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렇지만 이제 문화로는 굉장히 융성을 했지만 구군 자체는 이제 한성백제가 최고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제 최전성기 역사를 아파트 공사장에 잠입한 학자가 들어가서 확인했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거 언론에다가 공개 안 했으면은 그냥 막 다 밀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그 풍납소송 내부 지역에 대한 보전 결정이 내려지고 그래서 난개발이 뒤늦게나마 그 뭐 이게 전면 중단되고 그랬죠. 그럼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영구 교수가 곤욕도 많이 치렀습니다. 멱살잡이도 잡히고 막 그랬는데 네. 이게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답답해졌죠. 그래서 예. 2000년 5월쯤인가 이 조합장 지시를 해서 이 발굴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아이고. 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백제가 테러당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막 뜨고 그랬죠.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까? 사실은 근데 뭐 토지 보상 원칙도 없고 그다음 발굴 비용까지 주민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체다 보니까 사업비까지 늘어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급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밀어버린 건데 역설적으로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풍납소송 내부 보전이 가닥을 잡는데요. 여론이 막 들끓게 되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풍납소송 내부 보전 빨리 해라. 라고 이제 쉽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재개발 못하게 하고 재개발 지역을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샀는지를 며칠 전에 이 방송 때문에 알아보니까 네. 송파구청에 알아보니까 뭐 한 1조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사야 할 토지 면적의 한 70%는 사들였다는 거고요. 앞으로 5천억 원 가량 투입하면 토지 매입이 끝나서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발굴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사하고 보전하는 거는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올해 발굴한 것처럼 성벽 발굴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왕궁터로 알려진 경당지구 이 보상이 끝나는 대로 본격 발굴하고 그다음에 서쪽 성벽 부근에 유구 보호각을 설치해서 발굴 장면을 또 주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뭐 탐방로까지 만든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현장 박물관도 조성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용구 교수 한 분의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 바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풍납토성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석천동 고분군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분이 이영구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야말로 사실은 역사의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동안에 입으로만 학자 엠내하면서 뭐 풍납토성에 뭐가 있네, 뭐가 있어 하다가 갑자기 풍납토성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이제 풍납토성이 중요하네, 많네 이런 식으로 또 뒤늦게 이렇게 입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몸으로 뛴 우리 이영구 교수라는 분을 좀 이제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서 방송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천으로 자신의 생각을 옮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지금 풍납토성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땅을 사잖아요. 대대적인 백제 도성으로 복원하면은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는요. 그게 1960년대에 그렇게 했으면 돈도 안 들고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돈은 좀 들었지만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흔적의 역사
오늘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지금